예, 지금 소개받은 전진성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 민주화운동 기념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좀 관련된 역사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거시적으로 본다면 사실 지금 우리 시대는 소위 근대의 완전한 종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면은 근대 문명하면은 서구 근대 문명하면은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20세기 국제적 냉전, 그래서 전 세계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이분화돼서 서로가 역사의 진보라고 자신들을 주장하면서 체제 경쟁을 벌이고 했던 그 체제 경쟁이 끝났죠. 그리고 이 냉전 체제가 끝나고 이제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라고 얘기했던 모던 타임즈라고 얘기했던 그런 시대가 이제 정말로 완전히 종식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역사학자의 감으로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대 문명이라고 할 때 이제 서구 근대 문명을 생각하고, 그래서 서구가 먼저 제시한 근대 문명을 따라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근 한 100년, 150년간 아주 연락에 서구를 쫓아갔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르러서 과연 서구 문명이 쫓아갈 만한가, 그런 의구심이 들죠. 트럼프의 미국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컨대 우리가 북유럽 복지 사회를 얘기할 때 우리가 굉장히 기대를 걸었었는데 얼마 전에 스웨덴 총선에서 극우파가 압승을 했죠. 사실 복지 사회는 소련 공산주의 체제가 생기면서 사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것과 경쟁하기 위해서 발전시킨 것인데, 소련 체제가 이제 무너지면서 사실 기업가들이 노동자들 더 이상 눈치 볼 것이 없고 하면서 점차 이렇게 파괴되어서 이제 북유럽도 이제 복지국가가 거의 포기 단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새로 등장한 신생국들은 어떤가? 대부분 우리가 알다시피 독재 체제를 겪었고 지금 우리 사회에도 이 민주주의 상황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르러서 우리가 대단히 좀 절망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방향을 취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근대 문명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좌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끝난 것 같은데, 이제 무슨 시대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 모호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도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거 결과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사실 민심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과연 민심이 천심일까요? 사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옳은지도 굉장히 의심입니다. 어떻게 정당성을 사람 머리 숫자로 결정할 수 있는가?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국민 다수가 정말로 사회 정의를 원하는가? 우리 사회가 사실 점차 개천에서 용날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점차 세습적 신분 사회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런 사회에서 과연 사회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 일종의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가라는 생각마저 해봅니다. 제가 너무 아침부터 우울한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요즘 떠오르는 대안 중에 하나가 공화주의죠. 공화주의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공화국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가치죠. 원래 이 공화주의는 로마 공화정에서 유래한 것이고, 그래서 기본 골자는 외적인 침입이 있으면 내가 나가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내가 지킨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안에서의 불의도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가치.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공화주의의 기본 가치라면은, 사실 우리 그 대한민국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곧바로 냉전 체제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사실 공화국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논의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공화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한 거는 정말 최근 2016년 광화문 촛불 시위 때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라고 얘기한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때부터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어쩌면 이 공화주의가 정말 보수죠. 미국도 공화당이 보수당 아닙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공화주의야말로 진정한 보수인데, 우리는 이제 그동안 냉전 체제 하에서 너무 이렇게 자유만을 얘기하는, 냉전적 자유 체제에 너무 이렇게 거기 집착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공화주의의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 근대 문명과 함께 사실 공화주의가 제대로 되려면은 점차 아까 최태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시민권이 확장이 되고, 그래서 점점 소수자와 약자로 확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 전 시대가 지금 전 세계가 혐오의 시대 아닙니까? 소위 정체성 정치해가지고 각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들이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는 그런 시대에 과연 공화주의가 설당이 있는가?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세습적 신분 제도처럼 점점 굳어지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누가 애국심을 가질 수가 있는가? 과연 또한 지금 다문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데, 출신과 배경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몰려들고 있고 같이 살아가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나라를 자꾸 얘기하고 우리 국민, 애국심을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공화주의라는 것이 과연 우리의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인권은 공화국의 시민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이죠. 예컨대 말이죠.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이 있습니다. Civil Rights Movement라고.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추구했던 것은 흑인도 인간이다가 아닙니다. 흑인도 미국인이다라는 것이죠. 몇백 년 전부터 우리 흑인들이 미국을 같이 읽어왔는데 왜 정당한 미국인으로서 인정을 안 해주는가를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당시에 말콤 X와의 사실은 좀 갈등도 있었고 했던 것인데, 또 우리나라 예를 보더라도 광주 5.18 때 광주 시민들이 이 태극기를 들었죠.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다, 우리는 선량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도 어떻게 우리 국민에게 우리 국군이 총부리를 들이댈 수가 있는가, 이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인데, 뭐 그거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빨갱이다 이런 얘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자꾸 빨갱이 타령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역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발상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빨갱이라면 쏴도 되는가? 우리는 자꾸 선량한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쐈다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데, 그럼 만약 빨갱이였다면 막 쏴서 죽여도 되는 건가? 즉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설령 우리 국민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공통적인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존엄성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바로 인권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권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먼저 이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권리라고 하니까 리자가 들어가니까 이익이라는 생각을 해서 빼앗겨서는 안 될 나의 이익이라고 오해들을 하시죠. 그러나 권리에서 right은 올바름의 문제입니다. 즉 인권이라는 것은 올바름에 대한 추구이죠. 그냥 내 거 건들지 마가 아닙니다. 또한 저는 인권과 인도주의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주의는 측은지심에 의해서 시혜를 베푸는 것이죠. 시혜를 베푸는 것은 시혜를 베푸는 사람과 시혜를 받는 사람 간에 위계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컨대 누가 내 자동차를 긁었습니다. 그래서 배상을 해요. 그 배상이 내가 불쌍해서 해주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잘못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 응분의 배상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불쌍하게 봐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하니까 도움달라는 것이 아니고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겠다는 것이죠. 내가 대학을 나왔든 못 나왔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내가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내가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권의 논리입니다. 인도주의와는 다른 겁니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도 있죠. 아니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차이 없이 다 똑같이 인간이면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똑같다는 건데 그것은 인간을 동물화하는 논리가 아니냐. 그런데 저는 이런 비판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인권을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의 이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 모두가 소수자이며 이방인이라는 깨달음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런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감히 주장하고 싶은데요. 예컨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다수결의 원리에 대해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다수결은 소수의 특권과 전횡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나온 것이고 필요한 것이었죠. 의미가 있었죠.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과연 우리의 머리 숫자로 정당성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인가, 과연 이런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죠. 우리는 다수 우리 국민의 오판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여러 선거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민주주의가 우리끼리의 담합이 아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타자들, 미지의 타자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함께 미래를 모색하는 그런 방향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권이 화두입니다. 심지어 많은 학자들은 인권혁명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냉전의 시대가 끝나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근대 문명이라는 것이 완전히 종식됐다고 느껴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어쩌면 마지막 이념으로, 마지막 유토피아로 인권이 등장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인권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의미의 서구적 의미의 인권, 즉 개인주의에 기초한 인권과는 저는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개인의 배타적인 이익 수고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미지의 타자들의 권리, 아까 최태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과도 제가 볼 땐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인정해주는 권리가 인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인권 개념은 정치적인 폭발력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어떤 난민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갑자기 와갖고, 초대한 것도 아닌데 와가지고 나의 권리를 보장하라라고 주장한다면 우리가 좀 황당할 수 있죠. 아니 누구세요? 왜 갑자기 초대도 안 했는데 와서 우리가 왜 당신의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데? 라고 당연히 묻게 되겠죠.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이 저는 인권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당연히 우리의
헌정 질서 체제를 위협하죠. 우리의 국민국가 체제를 위협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인권은 정치적인 폭발력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권을 그냥 남 돕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정치적 폭발력을 가질 게 없죠. 하지만 저는 인권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모두가 이방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정치 사상가 한나 아렌트의 네이탈러티, 출생 개념이라고 보는데요. 이걸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자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모두 개별적으로 태어나고 개별적으로 죽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의 신참자, 하나의 이방인으로 태어나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의 출생은 모두가 각자가 태고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출생만이 사실 아닙니다. 이주민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 땅에서 한 번도 없었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고 그저 차이란 누가 조금 먼저 왔나의 차이인 거죠. 그런데 조금 먼저 온 거 가지고 뭘 이렇게 의시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인권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야 강연의 본론으로 갔는데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향으로 민주주의의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새로운 어떤 인권,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과거에 추구했던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의 과거의 발상을 사실은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 만약 집착한다면 저는 그것은 오히려 과거의 참된 의미도 퇴색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민주주의는 기념할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끊임없이 과거의 의미를 쟁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국가의 기억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국가의 기억을 넘어서 그 아래에서 또는 그 저변에서 사실 은폐되어 온 이른바 대항 기억들을 발굴해야 내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권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이 민주화운동 기념관이라고 하는 이 명칭에 대해서 사실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과연 민주화 주역들, 그 영웅들, 소위 당사자들의 전유물인가? 과연 이 기관은 무엇을, 누구를 기념하려고 하는가? 제가 볼 때 그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한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할 것은 사실은 민주화 운동의 영웅들이라기보다는, 물론 영웅들을 우리가 간과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그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작은 목소리들, 은폐된 목소리들을 기억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 기억을 보존하는 그런 기념관이 아니라 오히려 은폐된 기억들을 새로운 인권의 가치 속에서 다시금 쟁점화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었으면 기대해 봅니다. 이제 제가 제 마음대로 이 기념관 내지는 이 메모리얼의 세 유형을 나눠봤는데요. 이건 제 마음대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기억의 공간, 트라우마의 공간, 희망의 공간으로 나눠봤는데요. 기억의 공간은 그야말로 과거를 보존하고 계승하려고 하는 것이죠. 약간 기억이 박제되는 측면이 있죠.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될 수 없는 고통, 슬픔, 원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는 공간, 트라우마의 공간, 아니면 희망의 공간, 실현되지 못한 꿈들이 살아있는 공간, 이렇게 제가 마음대로 나눠봤는데 저는 물론 이제 희망의 공간에 좀 방점을 두고 싶지만 사실 세 가지 측면이 다 필요합니다. 기억의 공간도 필요하죠. 지금 사실 상식적인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지키려고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런 공간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저는 기존에 우리가 당연시했던 가치들을 문제시하고 지난 과거를 늘 새롭게 쟁점화하는
그야말로 불온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1조 우리가 수호하고 너무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것마저도 쟁점을 할 필요가 있죠. 왜 국민만이야? 그럼 국민이 아니면 권리를 누릴 수 없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쟁점화하는 그런 공간. 그래서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공간만이 아니라 끊임없는 탐구, 모색과 토론이 가능한 포럼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권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화운동 기념관의 방향성에 대해서 감히 논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